네, 안녕하십니까. 의학채널 비욘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그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순권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어갔죠. 네, 뭐 개인적으로 또 한 사정이 좀 생겨갖고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그 주제 제목 보시면 코로나19 이제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자, 이런 주제로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왜 또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 주제가 이 이슈가 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죠. 공존의 방법. 다른 말로 또 with 코로나란 말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공존이란 거는 coexisting, 그러니까 함께 존재하는 거죠.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장길남님, 네, 반갑습니다. 안남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일단 먼저 이 동명의 같은 이 제목의 제 사설을 소개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신문에 지금 거의 한 1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대개 월초였는데 최근에는 월말 정도인가요? 네, 월초 정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설 오피니언 제목은 명순권의 근거중심 의학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근거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혹은 근거중심 진료, evidence based practice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서 진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의학 상식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도 많이 써왔었는데 바로 최근에 나온 게 바로 8월 9일자로 되어 있네요. 지난주입니다. 코로나19 이제는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자. 오늘 그 18화 명순권의 근거중심의학 시즌2,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18회 제목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님 반갑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편하게. 이걸 좀 확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자,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지금까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막 지났고 8개월째 돼가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말인가요? 그 정도에 1차 대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 딱 1년 전 8월 15일 날 2차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 매년 12월이 되는 그 작년 12월에 3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월 달 이후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바로 지난달 7월 달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4차 유행에 들어서면서 급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2,000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2,000명이 일주 전에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4차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장 높은 단계인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고, 지금은 이제 제주나 다른 지역도 4단계로 올라가는 데가 많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이 두 가지 틀이 가장 또 주요하고, 이 두 가지 이 조치가 또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들이 가장 또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조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러한
기계적인, 저는 앞에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적확한 정말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계적인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을 중심으로 한 지금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적 모임은 잘 아시는 대로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6시가 되면 4인이 같이 모였다가 2명은 이제 따로따로 헤어져서 2명까지만 모여야 되죠.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 제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딸기80님, 용선님, YYH님, 지니 매직, 유튜브 마술사 하면진, 하면진 마술사님도 나오셨네요. 예. 그리고 안남 핫듀님, 동백꽃님, 꽃길만 걷는다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핵심. 실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막 시작할 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하면서 초기에는, 그리고 중기, 현재까지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1년 반이 넘은 1년 7개월이 넘었죠.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중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치명률은 작년 한 여름 그리고 가을 이후로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제 확진자와 감염자.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보통 확진자라는 얘기는 대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혹은 위험 지역을 가거나,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00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80%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증상의 정도로 봤을 때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전체 확진자 중에 최소한 20-30% 이상은 또 무증상이고요. 무증상을 포함해서 전체 경증이 총 80%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증이라는 건 우리가 이것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아니면 독감 정도, 약한 독감도 있고 약간 심한 독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약간 심하다고 해서 독감으로 일반적으로 입원하지는 않습니다. 외래로 보면서 혹은 집에서 좀 쉬면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죠. 그래서 대개 경우는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는 아주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문제 없이 회복됩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앓고 나면 적지 않은 수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한다거나 후유증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왔었지만 그런 케이스들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15%, 나머지 20% 중에 15%에서는 중증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이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환자들이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즉 80은 경증이고 15%가 중증이면 중증을 넘어서 이제 약 5% 내외가 사망한다, 이렇게 초기에는 알려졌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러프하게 전 세계적으로는 2% 정도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주로 7, 80대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그냥 러프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요 코로나 보드라고 요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 사이트가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애용을 합니다. 통계 볼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2%인 400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치명률이 2.1%가 나옵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한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 동안 22만 명 발생을 했어요. 이 중에 사망자가 전 세계 치명률보다는 반도 안 되는 0.96%, 약 1%죠. 2%, 1%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2,000명 사망을 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이라고 대략 가정을 했을 때 현재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몇 퍼센트가 확진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죠? 0. 몇 퍼센트입니까? 0.4, 0.4%에서 0.5% 사이네요. 이걸 곱하기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0.4%에서 0.5%. 그러니까 100명 중에 0.4명이니까 1000명 중에 4, 5명 정도 현재까지 확진을 받은 거예요. 확진.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특히 통계, 나이에 따른 연령별 통계를 한번 좀 볼게요. 코로나19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일주일 전에 2,200명 가장 많이 찍었었고 최근까지 이제 1,3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내일은 또 다시 올라서 한 1,600에서 1,700명까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 연령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보시는 대로 인구랑 50대가 제일 많아요. 제가 50대인데 50대가 사실 제일 많기는 하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신천지 맨 처음에 집단 발병 났을 때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높았는데 점점 이제 이게 정규 그 통계 보통 일반적인 그런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를 한번 보죠. 사망자. 야, 사망자를 보면 일단 0세에서 9세.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10대. 10대라는 거는 10살부터 19살까지네요. 역시 20대 이하 0명입니다. 이제 20살 때부터 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20대에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20대 발병한 사람 중에는 0.3%. 그리고 30대는 이거 0.3%는요. 전체 발생한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전체 연령 그룹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0세, 9세, 10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0대 11명, 40대도 20명 사망인데 50대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까지 2,100명 1년 8개월 동안 사망했는데 이 사망자 중에 80대가 반을 차지하고요. 53%. 70대 28%를 더하면 약 80%. 그러니까 총 2,000명 중에 80%는 7, 80대 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사망자 중에 거의 대부분은 대다수를 7, 80대가 차지했다는 거죠. 치명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치명률은 그 발생한 그 그룹 연령 발생한 그룹에서 사망한 사람의 퍼센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0세, 9세, 10대까지는 0%고요. 20대는 0.0 몇 퍼센트, 30대도 0.0 몇 퍼센트, 40대 0.1, 50대 0.2% 올라가더니 7, 80대 이렇게 올라가죠. 참고로 독감을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보통 0.05%에서 0.1%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센터 이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감이 0.1%라는 얘기는 이제 40대 정도는 그러니까 40대 이하에서는 사망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독감 수준이다. 독감 수준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7, 80대는 독감의 치명률, 평균적인 치명률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물론 독감도
연령대별로 이 치명률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긴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장 사망자, 우리 2,000명 이상 사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연령 그룹대가 바로 7, 80대다. 7, 80대가 80%를 차지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2%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지만 주로 7, 80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총 확진자 치명률이 얼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0.96%, 1%입니다. 20만 명 좀 넘게 발생을 했는데 확진자 중에 2,000명이 약간 넘게 사망했죠. 그런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1차 접종의 경우는 뭐 7, 80대,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80% 이상, 90% 이상 가까이 됩니다. 물론 2차 접종까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낮은 편입니다만. 이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지난 6월 치명률이 0.2%가 나왔어요. 7월에는 0.21%, 6월에는 0.24%.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6월달 단기간 발생한 환자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물론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생 확진자와 사망하는 때 걸릴 시간이 보통 한 최소한 10일에서 20주 정도는 걸릴 테니까요. 뭐 그런 거 그래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근 치명률은요. 전체 치명률 1년 7개월 동안 2,000명 중에 20만 명 중에 2,000명 사망한 1%에 대략적으로 5분의 1에 해당하는 5분의 1, 0.2%로 치명률이 떨어졌어요. 0.2%면 러프하게 따지면 독감 치명률 많게는 0.1% 나온다면 이것보다는 물론 2배 높지만 이제 이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월 치명률은요 0.1% 그리고 0.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자,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확진자 치명률이었습니다. 근데 확진자 치명률 말고요. 감염자 치명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감염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경증 확진자 중에 80%가 경증이 있지만은 실제 이 확진자 중에는 또 무증상도 있습니다. 30%. 근데 반대로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통계는 안 잡히지만 감염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미하니까 아예 이게 코로나라고도 생각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병원에 보건소에도 가지 않는 거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래갖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뭐냐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IgG,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인 작년 12월부터 영국에서 맞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뭐 작년 5, 6월 그리고 10월 정도 몇 군데 그 유명 의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지역사회 인구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2, 3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증상이든지 뭐든지 해갖고 정식으로 확진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인구 집단에 항체가 있는 사람의 숫자, 즉 항체 양성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어느 정도로 나냐면 10배 이상으로 보통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중에 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면 여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억 명이죠. 그러면 이 확진자 말고 그냥 감염자,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것의 10배를 하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배면 20억 인구가 이미 앓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논문이에요. 그게 정말 얼마나 맞는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학계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설로.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에서는 22만 명이 발생한 거로 됐으면
현재 한 200만 명 이상은 최소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확진자 치명률은 우리나라 치명률 1%고 전 세계는 2%라면 감염자 치명률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즉 분모가 확진자가 아닌 감염자까지 하면 감염자는 확진자의 대략 10배,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보면 이 치명률 1%는요, 우리나라는 0.1%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0.1%면 감염자 치명률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감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독감 치명률은 확진자 치명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독감의 경우도 감염자 치명률은 이것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실제 코로나19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했을 때 과연 몇 명 정도가 걸리느냐, 확진이 되느냐, 임상적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인 10%만 확진이 되고 그 확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80% 정도는 거의 경증. 그 중에서 대략 10%에서 15% 내외만 중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은 코로나 감염되면 99%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또 이런 데이터 갖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그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요. 그래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기초 감염 재생산 숫자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물론 그 최근에 전형적인 변이가 아닌 경우는 뭐 1.2 높아도 200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뭐 2배 정도 넘는 5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의 델타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5명 이상에게 감염시킨다. 그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는 하죠, 보통. 어쨌든 뭐 감염자 치명률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같은 경우는 확진자 치명률이 9.6%니까 10%. 그래서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 코로나19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10배 정도 되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34%이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수십 배 높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코로나 계열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우리 감기 바이러스의 가장 주요한 바이러스였던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좀 더 치명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뭐랑 비교를 했냐면 일반적인 폐렴 환자랑 제가 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폐렴이 굉장히 심각한 감염성 질환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봤죠. 왜냐하면 매년 9월 말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전년도 1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사망 원인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다음 달 말 정도에 또 보고가 나올 텐데요. 그럴 때마다 보면 한 30만 명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대략 한 27, 8%, 약 3분의 1은 암으로 사망하고요. 2위는 심장질환.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거죠. 주로 40, 50대, 30, 40대, 50대 돌연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잘 아신 대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잘 조절을 못하니까 동맥경화 유발해갖고 그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 생긴 거죠. 그리고 3위에 해당하는 게 한 7, 8%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사망자 중에 그래서 대략 1년에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인데요. 자, 그럼 폐렴 환자는 총 어느 정도,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치명률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제가 이거 업투데이트라고 최신 근거 중심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외래 및 입원 환자, 폐렴 환자를 합쳤을 때 전체 100명의 폐렴 환자 중에 5%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5%죠. 코로나19 현재 우리나라 1%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0명 아까 넘는다고 그랬죠? 근데 폐렴은 1년 6개월이 아닌 1년 동안에 이것보다 10배가 넘는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2만 2천 명.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2018년 한 해 폐렴 환자 진료 건수 총 134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진료 건수와 정확한 확진자 수는 좀 다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많이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게는 날마다 폐렴 환자가 3,670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2만 2천 명 넘으니까 365로 나누면 하루에 62명이 폐렴으로 사망한단 말이죠. 계속 이래 왔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매일매일 폐렴 환자 진료 건수 3,670건이고 우리나라 지금 2,000건 넘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수 뭐 요즘 이제 5, 6명 이상까지도 되고 그런데 최근에는 5명 이하였어요, 매일. 근데 62명이 폐렴으로 사라지만 매일 발표하지는 않죠. 물론 이런 상황, 폐렴과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나타난 지 우리가 발견한 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어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감염력,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더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수치상으로 발생 건수와 사망 건수를 비교했을 때 질병의 어떤 우리 사회 경제적 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폐렴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보다 더 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들어서는 독감 사망률로 치닫고 있고요. 일반 폐렴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자 대다수를 차지했던 7, 80대 고령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근데 여기 완료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1차 접종을 완료한 겁니다. 2차 접종은 아직까지 좀 몇십 퍼센트로 좀 많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지금 44% 정도 되죠. 8월 이제 백신 1차 접종은 44% 가까이 되고 2차 접종률도 거의 이제 19%, 20% 가까이 되죠. 한번 볼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제 손실, 최소한 30%도 50% 손실이 있죠. 그리고 이른바 문을 닫은 그런 업자들도 많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칼럼에서 이제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과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조절하는데 효과적이었냐?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가 있는지.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우리가 9시 영업시간 제한을 한참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시간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7월 달에 갑자기 급증한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델타 변이가 확 늘었기 때문인 거로 추정하는 거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그랬다는 근거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후 10시랑 만약에 자정까지 하는 거 2시간 정도 늘리면 어떠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과연 2시간 정도 늘리는 것이 환자 수 늘어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될까? 그 부분도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 제한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근거 4명까지 줄었을 때 뭐 2명까지 줄었을 때 과연 효과적이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이제 비교 임상 시험 같으면 그래요. 저는 이런 걸 해볼 수는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뭐 2주 정도 6시 이후에 2명만 모이게 하고 어떤 지역은 4명만 모이게 했을 때 그 확진자 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다른 연구만 갖고 하기에는 이 국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좀 뭐 제한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실험을 하는 게 참 힘든 면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존스럽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약간씩 사실 조치가 다른 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갖고 좀 그 결과에 근거해서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인센티브 원래 시도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죠. 이걸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후에 인원 제한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인원수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는 정상적인 등교를 시행하되 주기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게 어떨까. 물론 그 신속 코로나 항원 검사 이런 거는 정확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감도도 한 60, 70%도 안 나오고. 신속 PCR 검사도 실제 PCR 검사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서 이거는 좀 제한점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 시행을 할 때. 그리고 오늘부터 중고등학교 또 거의 이제 새로 개학을 다시 시행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 막 걸쳐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의학 및 보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학적인 그 수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지금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서도 감기나 독감, 폐렴,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을 관리하며 공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사실 이 사설을 쓴 거는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한 대로 영업시간 제한 바로 폐지하고 인원 제한도 아예 다 없애버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관점들,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치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8월 9일 날인가요? 그때 나왔는데 사실 이쯤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개념이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용어로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 김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공존 모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그전부터 내기 시작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죠. 저는 김윤 교수님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베꼈다기보다도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인데 김윤 교수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면 요거 엊그제 8월 13일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코로나19는 예전과 다르다. 치명률이 독감 수준 이하로 내려왔다. 저랑 이제 약간 비슷한 주장이죠. 방역 전략도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중증 환자 치명률 관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 포함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확진자 수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 방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칼럼 썼을 때도 여기 있네.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이런 얘기를 썼던 거죠.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랑 통화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한 확진자 규모 감소에 중점을 둔 방역 전략과 달리 일상생활 방역 제한을 푸는 위드 코로나 모델이다. 그 예로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양국은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몇만 명 수준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독감처럼 코로나와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위드 코로나 모델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로나19는 이제 독감과 똑같다. 치명률 측면에서 물론 사망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환자 수를 공개를 하면서 그 기사에서는 오늘 또 1000명대 이러면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또 모임 인원 제한하고 자영업자들 영업까지 제한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견해로 이 집단 면역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집단 면역이 제일 중요한 또 논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항체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실제 최근까지도 김부겸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집단 면역이 뭐냐? 이게 허드 이뮤니티라고 해서 집단 면역. 요거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 한번 볼까요? 뭐 대부분 많이 찾아봐서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집단 면역은 어떤 감염증이 있을 때 그 집단의 일정 규모 이상이 면역 갖추게 되면 면역 없는 나머지 비감염자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현재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아직 면역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질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이 전염을 시켜서, 감염이란 말은 인펙션, 그러니까 어떤 감염성 미생물이 우리 신체에 들어오는 거를 감염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다음에 전염은 컨테이전이라고 그러죠. 컨테이전, 인펙션이요. 컨테이전은 개체의 개체 사이에 그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사람 같으면 사람 간에 전파되는 거는 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 정상이었던 사람들이 이 빨간색 두 사람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전염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죠. 물론 몇 명은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노란색 일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노란색.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면역 능력 있는 노란색의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되고 나머지는 또 다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체 인구 집단에서 이 노란색 감염된 사람들이 일정 규모 이상, 근데 상당수예요. 대략 한 80% 이상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70% 내외. 이런 상태라면 질병이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어도 나머지 이 파란색 네 사람을 중에 세 사람 정도까지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론 감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집단 중에 대략 한 6, 70명이 항체를 갖고 있어요. 면역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나머지 3, 40%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일부는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단 면역이 되는 시점, 퍼센트,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원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근데 감염성 질환마다 다 달라요. 홍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한 70% 정도까지만 60에서 70%만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70%. 근데 이거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했을 때 뭐 1.2명에서 뭐 2명 미만일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1.5명 내외에서는.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5니까 더 많아져 갖고요.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70에서 80%가 아니고 약 90% 정도가 면역이 되어야만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10월 말 되면 70% 정도 되면 면역이 될 거다,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어떤 학술원이 주관이 돼서 웹세미나를 8월 17일 오늘 했습니다. 여기에 연자로 나온 사람은 이제 감염내과 전문가와 그다음에 예방의학 전문가, 그리고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등 이재갑 교수 여러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핵심 내용 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한가 했을 때, 아까 제가 있을 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성인 70%에게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뭐 그랬고 70%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거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인원이 2.5명이라 백신 효능 감염에도 70%면 가능했는데, 델타 변이는 한 명이 6명 정도까지, 5명 혹은 6명까지 감염 때문에, 뭐 여기서는 김윤 교수는 뭐 106%가 백신을 접종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106%라는 개념은 절대값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중심의 새 방역체계 채워야 된다. 확진자 수 통제, 이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사람 중에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거에 집중을 할 때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게요. 지금 70%가 면역이 되려면 당연히 항체도 70%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제 기사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통한 항체 보유율은 일반 국민 0.33%다. 입영장정 0.52%.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올해 5월 중순부터 2달 동안 1200명 조사한 거예요. 1200명 조사해 봤더니 0.33%. 그러니까 한 6명 정도 되나요? 0.3%만 항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 지금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뭐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20만 명이 지금 20만 명이 확진됐으니까 0.4%죠. 그거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사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했던 감염자, 무증상으로 감염한 그런 게 원래 이거의 10배는 되면 3%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이 조사가 정말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2월 말 정도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질병 경과로 인한 항체 양성이 아닌 백신에 의한 항체 양성자가 이보다는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심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느 정도는 하되, 더 중요한 건 방점을 이제 치명률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관점을 바꿔서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관리할, 물론 독감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사람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병상 확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최소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새로운 공존의 방안들을 실행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나 체계 등도 좀 재정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이슈가 되는데, 뭐냐면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인연합이라고 해서 어젠가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다는데요. 그죠? 8.15 의료인연합 선언문,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연합. 핵심은 뭐냐? 국민에게 해가 되는 그런 방역 정책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 하에서 현재 방역 정책은 세 가지. 뭐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시스템 떠받치는 경제 힘이 보장돼야 된다. 모든 방역 정책은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각 전문가 합의에 이루어진다. 저랑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마스크나 착용 의무화, 대량의 PCR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금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은 이런 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 자체도 진짜 그게 차단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대량의 PCR 검사하는 거는 오히려 없는 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런 백신의 효과 근거가 어디 있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의 PCR 선별 검사는 무서운 가짜 양성자를 낳는다, 뭐 세금과 시간 낭비다, 그리고 예방 접종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환 환자, 집단시설 수용자나 요양병 의무 환자, 기저질환 있는 환자에만 선별적으로 접종해야 된다. 소아청소년에서 치명률이 인플루엔자 치명률보다 낮고 백신 접종이 코비드-19에 감염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으니 안전성 확인 때까지 접종을 유보하거나 면체된다. 그리고 이 근저에는 지금 현재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여러 가지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다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다.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연구 불충분하다. 오히려 폐해를 입증하는 연구는 충분하다. 오히려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방역 정책 중단하라, 이런 선언을 했어요. 사실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제가 주장하는 것 같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다는 거, 요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전제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저랑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저랑 약간 비슷한 내용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마스크의 그 효용성이라든가 PCR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보니까 의료인연합회 어딘가 봤더니 단체 속에 딱 보시면 전 서울대학교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인 이왕재 교수시네요. 보니까 이분이 이걸 조직을 해서 이 의료인연합이라고 해서 여기에 의료인이 총 몇 명이냐, 39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의사가 39명이네요. 의사 39명, 치과의사 23명, 한의사 23명, 간호사 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다 얘기해놨네요. 물론 여기에는 의사들도 있고요, 뭐 교수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론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물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 절대 숫자가 높아지는 게 문제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약간 비슷한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의 그 기본적인 논리는 저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50분, 벌써 50분 됐는데요.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못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맞아도 되나요? 이게 지금 mRNA나 그러니까 이게 에그를 통해서 불활성화 백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님, 선천성 등록 희귀종양 골수염 척수장애인데 백신을 맞아야 되네요. 일단은 백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야 되고요. 현재 뭐 항암 치료를 막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조정을 해서 맞추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접종을 또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 또 뭐 세계 100대 면역학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광재 교수님 그런 거 그 선전에 많이 넣죠. 뭐 3대 인명사전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근데 3대 인명사전 거기에 3대 그 인명사전 실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3군데 다 실렸던 것 같아요. 최소한 2군데 이상 저도 실렸던 것 같아요. 뭐 호주부터 해서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상업성이 있는 그런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뉴스에 막 3대 인명사전에 등재 이런 건요. 생각보다 물론 그중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게 있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니까 너무 그거 갖고 뭐 자랑하거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걸 근거로 해서 정당성이나 뭐 논리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경험한 건데 뭐 4명 정도가 같이 있다가 며칠 있다가 2, 3일, 3, 4일 지나가니까 3, 4일 지나서 증상 생겼는데 그 중에 3명은 코로나19 진단이 됐는데 1명은 코로나19 전혀 음성으로 하고 증상도 없었는데 그 1명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죠. 실제 이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어디 교회인가 어디에서도 20몇 명, 20몇 명 정도가 집단 발병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전혀 발병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그 1명만 예방접종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거든요. 실제 그런 연구 결과는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고 이미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연구들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방금 이광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의료인연합에서는 그거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건 두 그룹과의 비교이지 절대적인 위험도 줄이는 거는 몇 % 못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는 근거가 부족한 얘기입니다. 백신이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백신 맞아도 다 걸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봐도 백신 맞는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증 혹은 사망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으니까요. 시간 되면 반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8세의 어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치명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데 과연 맞아야 하는가? 물론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 사람들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옛날에 30세 이하에서는 맞지 말고 최근에 50세 이하까지는 맞지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잔여 백신 남는 것 때문에 30세까지도 일시적으로 허용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또 나중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9시 54분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코로나를 포함한 내용을 갖고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